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가정주부입니다. 결혼한 지는 2년 정도 되었어요. 이제 막 아이 계획도 하면서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갑작스러운 남편의 해외 발령으로 인해서 결혼한 지 2년 만에 떨어져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도 같이 따라갈까 했지만 치안이 좋지 못한 쪽으로 발령이 나서 가는 거라 아무래도 위험할 것 같기도 하다며 남편이 1년만 기다려 달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해외 나가서 말도 제대로 안 통하는데 가 있는 것도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한국에 남아있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조심스레 또 한 가지 제안을 하더라고요. 평소에는 혼자 살고 계시는 시아버님 댁에 남편이 종종 들려서 살펴보고 챙겨드리고 그랬어요. 저는 한 달에 4번 정도 찾아뵙고 같이 식사하고 그랬습니다. 남편이 시아버님, 시어머님과 일찍 사별을 하시고 아직까지 혼자 계셔서 많이 안쓰러워하고 챙기는 효자였거든요. 이제 자기가 해외로 나가면 아버님을 자주 들여다보기 힘들고 하니까 제가 혼자 있는 것도 걱정이 되고 아버님이랑 같이 지내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많이 망설여지긴 했습니다. 시아버님이랑 사이가 안 좋은 편은 아니에요.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혹시 같이 살면서 사이가 괜히 불편해지고 불만이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남편이 계속 부탁을 하고 저도 이 큰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게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당신 돌아오면 진짜 나한테 지금보다도 더 잘해야 된다고 투정 아닌 투정을 부렸습니다. 남편이 떠나기 일주일 전 시아버님이랑 합가를 했습니다. 아버님은 계속 혼자 지내도 되는데 괜히 세아가 불편하게 내가 여기 들어오는 거 아니냐고 재차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님, 절대 그런 거 아니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아버님 같이 계시는 게 마음이 더 편하고 좋으니까 괜히 그런 생각하지 마셔요. 내가 괜히 미안해서 그렇지. 혹시 불편하거나 그런 거 있으면 꼭 말해다오. 바로 집 알아보마. 네, 알겠어요. 아버님 걱정 마세요. 아버지, 요리 솜씨 엄청 좋으시잖아요. 집사람한테 가끔씩 맛있는 요리 해주시고 그러면 좋죠. 혼자 있으면 집사람도 대충 밥도 잘 안 챙겨 먹을 텐데 아버지랑 같이 있으면 밥도 잘 챙겨 먹고 좋죠. 남편이랑 셋이서 지내는 일주일이 지나고 남편은 해외로 떠났습니다. 시아버님이랑 같이 공항에 가서 배웅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이 떠나고 집에 돌아와서 방으로 들어오니 괜히 눈물이 났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을 떨어져 있어야 한다니 실감도 안 나고 잘 지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남편이 떠나고 며칠 동안은 굉장히 우울했어요. 아버님 앞에서는 내색을 안 하려고 노력했는데 아무래도 눈에 다 보이셨나 봐요. 아버님이 제 기분을 풀어주고자 노력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가, 오늘 시장 나갔다가 복숭아가 맛있게 생겼길래 사왔는데 같이 먹자. 너 복숭아 좋아하잖니? 아버님, 저 복숭아 좋아하는 거 기억하고 계셨어요?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그럼 기억하지. 우리 며느리 뭐 좋아하는지는 알고 있어야지. 감사해요. 제가 깎아올게요. 같이 먹어요. 아버님은 매번 어디 다녀오실 때면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사다 주셨어요. 그리고 장을 봐서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 아버님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괜히 죄송했습니다. 아버님도 아들을 보낸 거나 마찬가지인데 혼자 너무 우울해하고 있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님, 오늘 우리 저녁에는 외식하고 영화나 보고 올까요? 영화? 그럴까? 영화관 가본 지가 언제인지도 모르겠구나. 제가 모시고 갈게요.
요즘 코믹 영화 개봉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재밌대요. 우리 영화 보면서 실컷 웃어요, 아버님. 아버님이랑 오랜만에 나가서 외식도 하고 영화도 보고 즐거웠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남편한테 보내줬어요. 남편이 아버님이랑 잘 지내줘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감사했습니다. 아버님이 안 계셨으면 혼자 많이 외롭고 우울해하고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반년 정도를 지내고 있었어요. 아버님이랑 같이 정말 잘 지내고 있는데 뭔가 저희 둘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시아버지랑 며느리 사이라고 해도 남자와 여자인데 한 집에서 같이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다 보니까 뭔가 묘해지더라고요. 신혼부부처럼 매일같이 식사 준비도 하고 장도 보러 나가고 가끔씩 외식도 하면서 또 영화도 보러 다니고 집에서 같이 드라마 보면서 하하호호 하기도 하고 뭔가 연인이 된 듯한 기분이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불편했던 생활이 어느덧 자연스러워져서 아무렇지 않게 터치를 하며 스킨십을 하고 그랬습니다. 과감한 스킨십이라기보다는 식사 준비를 하고 있으면 오늘 저녁 메뉴는 뭔가 하면서 제 어깨를 잡고 쓰다듬으신다거나 저도 아버님이랑 같이 드라마를 보면서 아버님 저것 좀 봐요 하며 아무렇지 않게 아버님을 터치한다던가 뭔가 정말 연인처럼 부부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남편이 없는 빈자리를 아버님이 오히려 더 잘 챙겨주시고 하니까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해외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남편을 생각하면 이러면 안 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저희 마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뭔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아버님, 오늘 비도 오는데 파전에 막걸리 어때요? 오, 파전에 막걸리 완전 좋지. 오징어 넣어서 해먹자꾸나. 아버님이랑 파전도 같이 부치고 막걸리도 사와서 같이 먹었습니다. 한참을 아버님이랑 수다를 떨면서 막걸리를 마셨어요. 비가 오기도 하고 아버님이랑 이렇게 취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시는 건 처음이어서 그랬을까요? 막걸리를 마시다가 눈을 마주쳤고 저희는 어느새 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아가, 아버님. 그렇게 저희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점점 더 뜨거워졌고 소파로 향했습니다. 일찍이 사별하여 외로웠던 아버님과 6개월간 남편 없이 외롭게 지낸 저는 어느 때보다 뜨거웠어요. 이 순간은 남편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로에게 집중을 했어요. 뜨거운 밤을 보내고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아버님이랑 저는 단순 욕망이 아닌 사랑이라는 감정이 생겨버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저희는 이제 정말 타오르는 신혼부부처럼 눈을 마주쳤다 하면 키스를 하고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따금씩 남편에 대한 죄책감이 생겼지만 일단은 지금에 집중하자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이 오기 전까지 남아있는 6개월에 집중을 하고 싶었어요. 만약 남편이 오더라도 우리의 관계를 비밀로 하고 같이 살아갈지 아니면 정말 이 관계를 끝내야 할지 많은 고민이 됩니다.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잘못된 길이라는 걸 알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 정말 미치겠네요. 지금도 남편은 아버님이랑 잘 지내줘서 고맙다고 얼른 보고 싶다고 연락을 하고 있는데 그런 아버님과 저는 남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있으니 아버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죄책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가네요. 정말 아버님이랑 이런 관계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어디 얘기할 수도 없고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욕하시겠죠. 하지만 정말 사랑이라는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관계를 끊어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나는 지방에서 조그마한 자영업을 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주로 사무실에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다. 거래처에서 전화가 오면 필요한 부품들을 구해서 가져다 주는 납품을 하는 일이라 지방 출장이 잦다. 그날 오후에 미팅에서 외근을 나갔는데 마침 그 지역이 친구네 집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미팅이 오후 5시까지 진행이 되어 퇴근을 하려다 보니 곧 해가 져 어두컴컴해져서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 저녁이나 같이 먹자고 했더니 오늘은 퇴근이 조금 늦는다면서 먼저 자기네 집으로 가 있으라고 합니다. 친구 녀석도 영업을 하는 놈이라 시간이 좀 여유가 있는 편이긴 했지만 저녁 늦게까지 일할 때도 종종 있었거든요. 나는 친구네 집 앞에 주차를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오빠 어서 오세요. 친구의 와이프였습니다. 친구랑은 대학교 과동기로 20년이 넘은 직이고요. 친구 와이프도 대학교 다닐 때 후배로 만난 사이라 알고 지낸 지는 꽤 오래되어서 그냥 편하게 그녀는 오빠로 나는 미정아라고 편하게 부르면서 허물없는 친구 같은 사이였습니다. 우리보다 2살 어린 42살 전업주부입니다. 와이프들끼리도 코드가 잘 맞고 애들도 마침 동갑내기들이라 가족끼리 같이 여행도 자주 다니고 자주 어울리는 터라 그냥 허물없는 사이라 여자 혼자 집에 있어도 뭐 집에 들어가는 것도 사실 별 생각 없이 따라 들어갔었죠. 친구 와이프는 이쁜 얼굴은 아니지만 몸매가 착하고 성격이 좋은 편입니다. 같이 지내오면서 참 괜찮은 여자구나 하고 생각은 했었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친구 와이프가 타준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둘이 같이 소파에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아주 평범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뒤돌아보니 그 오랜 기간 동안 이 친구의 와이프랑은 이렇게 단둘이서만 이야기를 나눠본 게 처음이더라고요. 둘이 가까이 앉아 얼굴을 마주보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웃는 얼굴을 보니 얘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미정이한테 이런 매력적인 면이 숨겨져 있었구나 생각하며 이 얘기를 하던 중에 친구 와이프가 묻더라고요. 오빠는 살면서 해본 것 중에 가장 미친 것 같은 일이 뭐예요? 되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정말 순간적으로 미정이와 불륜 같은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미친 짓을 어떻게 말해? 그럼 날 미친놈이라고 생각할 텐데 허허. 여기서 그냥 다른 얘기로 화두를 넘겼으면 좋았을 텐데 친구 와이프가 재차 묻더군요. 아이 그러지 말고 얘기해봐요. 뭔가 애교를 부리며 애원하는 모습이 귀여워 보였습니다. 그래도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그러면 혹시 아내 몰래 바람핀 적이 있냐고 묻더군요. 그런 걸 어떻게 말해? 그만 물어. 그녀는 아쉬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정이는 외도한 적 있어? 라고 물었더니 그녀도 아무 말을 못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가 한 달 전부터 보험 일을 시작했는데 이번 달 실적이 없는데 오빠가 처음으로 개시 한번 해주라 그러더군요. 당장 필요한 건 없었지만 원금이 50% 정도까지 보장이 되고 여러 가지 혜택도 많은 게 있다면서 권유를 하길래 시간 날 때 서류 가지고 한번 보자고 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친구 집과 우리 사무실은 차로 약 1시간 30분 거리인데 오후 늦게 미정이가 보험 서류를 들고 찾아왔더군요. 평소에 못 보던 짧은 치마에 속이 깊게 패인 나시를 받쳐 입은 잘 빠진 몸매의 미정이를 보자 평소엔 느끼지 못했던 이상함을 느꼈다. 어머, 사무실 처음 와보는데 정말 깨끗하네. 남자 혼자 있는데 왜 이렇게 깔끔하게 하고 있어? 그녀는 두리번거리면서 사무실 구경하고 난 그동안 그녀를 훑어보며 그녀를 구경을 했죠. 우리는 소파에 마주 앉아 대충 거칠의 인사말을 주고받고 그녀에게 커피를 한 잔 줬어요. 그리고 책자를 꺼내 설명을 하는데 아직 초보라서 그런지 반대로 보면서 설명하기가 불편한지 내 옆으로 와서 앉더군요. 나는 보험을 들어주기 전에 얼마 전 그녀에게 친구 몰래 외도한 적이 있냐고 물었을 때 왜 대답하지 못했냐고 물었더니 그녀는 놀랍게도 있다고 하더군요. 한마디로 남편 몰래 한 번씩 만나 데이트를 하는 남자가 있다고 말이죠. 하긴 요즘 아줌마들 애인 없는 여자 없다고 하더니 몇 년 전부터 친구 놈과 미정이는 리스 부부로 지낸다며 그녀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함께 저녁을 먹고 그녀와 헤어졌습니다. 이후 그녀는 사무실 근처로 볼일 보러 올 때마다 내 사무실에 들렀고
내가 없을 때도 비밀번호를 알려줘 잠깐씩 쉬다 가곤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미친 건지 소파에 앉아 쉬고 있는 미정이에 다가가 그녀의 볼에 뽀뽀를 하고 말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저의 행동에 적잖이 당황을 했는지 친구 와이프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무 말도 못한 채 저를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조차 왜 그리 매력적으로 보이는지 미정아, 바람 피울 거면 아무 남자나 만나지 말고 나랑 만나자. 어때? 친구 와이프는 처음에는 많이 당황한 듯 움찔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내가 장난이 아니고 진심인 걸 알고서는 살며시 눈을 감더라고요. 그날부터 우린 사귀게 되었습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그녀와 하루하루를 기분 좋게 보냈어요. 들키기 전까지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몇 년 전에 군대 다녀오고 나서 겪은 이야기인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군대 전역 후 복학하기 전에 시간 여유도 많았고 대학 등록금이라도 보탤 겸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했는데 이미 아르바이트생을 다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할 만한 곳 없나 찾던 중 아는 형 소개로 대리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군대에서 1호차 운전병으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운전에는 나름 자신도 있었습니다. 1호차 운전병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대대장이 타는 차를 운전해야 했기 때문에 운전 실력도 실력이지만 부드럽게 그리고 대대장님 거슬리지 않게 운전하는 실력도 필요했고 변덕스러운 대대장님과 사모님의 비위도 잘 맞춰야 하는 일이거든요. 그나마 있는 알바라고는 편의점 알바였는데 일하는 시간은 더 많아도 얼마 받지 못하는 편의점보다는 대리운전을 하자 생각을 해서 대리운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친구놈이 예전에 했었던 공장에서 일하자고 했는데 반복적인 일만 11시간 동안 하고 있으려니 이게 할 게 못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못하겠다고 거절을 했고 일도 적성에 맞아야 오래 하는 건데 돌아다니고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저로서는 공장보다야 돈을 덜 벌더라도 내가 좋아하고 편한 운전을 해서 돈을 벌자는 생각에 대리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나름 적성에도 맞고 제 나이에서 절대 탈 수 없는 외제차들까지 운전해 볼 수 있어서 은근 신나더라고요. 1호차 운전병답게 운전도 스무스하게 잘했고 저보다 나이 많은 어른들에게 비위 맞추는 것도 나름 자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술 한잔 거하게 한 아저씨들 말하는 것도 좀 들어주고 공감해주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 젊은 친구가 말도 잘하고 열심히 사는 것 같아 보기 좋다면서 가끔 팁으로 10,000원짜리 한 장씩 더 챙겨주시곤 했어요. 술 취해서 진상 부리는 취객도 있긴 하지만 매너 좋은 아빠 같은 아저씨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돈 많고 비싼 차를 타는 사람들이 돈이 많아 마음에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매너가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대리 나갈 때면 외제차 걸리기를 더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벌지는 못해도 나름 짭짤한 수익을 올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떤 40대로 보이는 아줌마가 완전 술이 취해서 대리운전을 호출했더라고요. 차도 벤츠였고 아줌마 옷차림이나 가방을 보니까 돈이 좀 있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술에 취한 아줌마를 뒷좌석에 앉히고 운전석에 앉아 어디로 가면 되냐고 물어봤는데 얼마나 취했는지 어디냐고 아무리 물어봐도 자기 오늘 집에 안 갈 거라고 집 들어가기 싫다는 말만 계속 하더라고요. 자기랑 잠깐 놀아주면 돈을 더 주겠다길래 속으로 땡 잡았다 싶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외모도 예쁘장하게 생겼고 피부도 좋고 몸매도 군살 하나 없어서 뒤에서 보면 20대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어요. 게다가 차도 벤츠에 돈도 있어 보이겠다. 잘 보이면 팁을 많이 챙겨주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이건 기회라는 생각에 집에 들어가기 싫으시면 저랑 드라이브나 하실래요? 밤바다 보러 가실까요? 한번 슬쩍 던져본 말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초저녁 시간이긴 했지만 동해안까지 가는 건 오바라고 생각해서 가까운 서해바다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갔어요. 한참 콜이 많을 시간인데 말하는 거 보니 몇 항 더 뛰는 거보다 많이 챙겨주겠다 싶어서 그런 건 있기로 했습니다. 회사에는 오늘은 이대로 퇴근을 한다고 얘기를 해두고 아줌마의 벤츠를 몰고 신나게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내려가다가 아산에 있는 삽교천까지 갔는데 그쪽에 인적이 드물고 경치 좋은 쉼터가 많더라고요. 그쪽에서 쉬면서 근처 카페에서 사온 따뜻한 커피를 마시면서 그새 술이 조금 깬 아줌마랑 대화도 나누고 경치를 바라보면서 있었어요. 처음에는 나름 어색하니까 어색함을 풀어보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경치가 워낙 좋아서 경치에 반해 크게 떠들 필요도 없이 좋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데 잘 얘기를 나누던 아줌마가 갑자기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나 어떤 거 같아요? 네? 그게 무슨... 여자로서 어때 보이냐고요? 동안이시고 20대 후반이라고 해도 믿겠는데요? 예쁘세요. 정말요? 근데 우리 남편은 왜 바람이 났을까? 얘기를 들어보니 돈 없는 남편 사랑해서 그거 하나 보고 결혼을 했고 사업해보라고 뒷바라지 다 해줬는데 사업이 잘 돼서 점점 커지다 보니 본인 수중으로 돈이 많이 생겨서 그런지 어린 여자들 만나면서 선물 사주고 바람을 피고 다니나 보더라고요. 내 생일 때도 명품백 한 번 사준 적 없는데 그 어린 여자한테는 만난 지 2달도 안 돼서 명품백을 벌써 3개나 사줬더라고요. 오피스텔도 얻어줬어요. 진짜 나는 뭐 바라는 거 없이 사랑하니까 능력도 없고 돈도 없어서 우리 집 눈치 볼까봐 사업이라도 잘 해보라고 열심히 지원해줬는데 어떻게 내 믿음을 깨고 바람을 필 수가 있어요? 어휴, 그러게요. 이렇게 능력 좋고 예쁜 사모님을 두고 바람을 피다니 정신이 나갔네요. 저 같으면 완전 떠받들고 살 텐데. 내가 여자로서 매력이 너무 없나 봐요. 하긴, 나 같아도 20대 초반 여자가 그렇게 애교 부리면서 오는데 그런 여자가 더 좋겠지. 사모님도 충분히 매력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괜히 위로해준답시고 나 듣기 좋으라는 말 안 해줘도 됩니다. 진짠데? 사모님 진짜 매력 있어요. 저는 아줌마한테 다가가 입을 맞추었어요.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랬을까요? 그냥 그 분위기에 취해 예쁘장한 아줌마가 더 아름다워 보였고 남편의 바람으로 눈물을 흘리는 그녀의 모습을 보니 그냥 위로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차 안으로 들어와서 속상하다고 이렇게 취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시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고마워요. 덕분에 기분 전환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마음이 힘들 때 언제든지 불러요. 그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 생각보다 길어졌던 대리운전이 끝났고 그녀는 시간을 너무 많이 뺏은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많은 돈을 주려고 했지만 왠지 받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다음에 밥이나 사달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몇 번 만나서 밥도 먹었고 그녀는 남편의 바람으로 이혼을 결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고요. 이렇게 사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별을 택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녀의 새 출발을 응원한다고 했고 그녀는 고맙다며 웃었습니다. 서로에게 응원을 해주는 사이가 되었는데 우리 사이에도 언제 연애의 감정이 싹 트일지 모르겠네요. 그녀를 알아갈수록 정말 매력이 많은 여자란 걸 새삼 또 실감하는 중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녀와 종종 연락을 하고 지냅니다. 이제는 정말 친한 친구 같은 느낌이에요. 서로가 힘들 때 힘이 되어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친구 같은 사이입니다.
그 이후로도 대리운전을 더 했었는데 세상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걸 대리운전을 하면서 알게 되었네요. 그리고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많이 타더라고요. 그 공허한 마음을 술로 달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는 합니다. 그래도 저는 대리운전 하면서 완전 진상들은 안 만난 것 같아서 운이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까지 결혼을 꿈꾸던 20대 후반 여성이에요. 2년 넘게 연애를 해오다 어차피 결혼할 거 30이 되기 전에 하자는 생각이었죠. 드디어 내년에는 우리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생각에 들뜬 마음으로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않게 파혼까지 하게 될 줄은 미처 몰랐네요. 흔히들 생각하시는 그런 이유가 아니다 보니 딱히 어디 이야기를 해도 공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한편으로 있다 보니 많은 고민 끝에 여기에 털어놓기로 결심을 했네요. 저보다 2살 연상인 남자친구에겐 누나가 2명 있습니다. 첫째 누나는 저랑 띠동갑이고 둘째 누나는 저보다 7살이 많다고 하더군요. 남자친구나 예비 시부모님 집안에는 딱히 흠잡을 게 없다고 쳐도 문제는 바로 첫째 누나였죠. 남자친구 둘째 누나는 진작에 시집가서 애들도 셋이나 낳고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첫째 누나는 아직 미혼인데다 제 이야기를 쭉 들어보시면 앞으로도 첫째 누나가 결혼할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온전한 상태가 아닌 분이거든요. 연애 초기부터 남자친구에게 듣긴 했습니다. 자기 첫째 누나가 마음이 좀 아픈 사람이라고 말이죠. 그때 당시만 해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제대로 사귄 지 1달도 안 된 시점이기도 했고 결혼은 생각도 안 했으니까요. 저희 둘 사이에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실제로 남자친구의 다른 가족들과 얼굴 보고 인사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연애라는 건 당사자 둘만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더 이상 남자친구 가족들을 신경 안 쓸 수가 없더라고요.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상견례 날짜를 잡은 상태에서 남자친구 부모님 댁에 저녁 먹으러 놀러 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첫째 누나라는 사람을 직접 보게 된 거죠. 언뜻 보기에는 아주 정상으로 보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그냥 평범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옆에서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말을 걸어도 아무런 대답한 말이 없었고 저를 인식을 못하는지 눈길 한번 안 주더군요. 그런 집에 방문하기 전에 미리 남자친구한테 이야기는 어느 정도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하고 간 거지만 막상 제 2눈으로 직접 보니 조금 충격이긴 했어요. 첫째 누나가 저렇게 된 이유를 들은 대로만 설명을 해보자면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첫째 누나가 그렇게 활발하고 밝은 성격이었대요. 그런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시기에 같은 반 남학생들한테 어떤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면서 그날 이후로 점점 마음에 문을 닫기 시작했답니다. 물론 가족들과도 대화를 거부했고요. 그나마 지금은 많이 좋아진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제가 방문했던 그날이 제 컨디션이 좋은 상태였다고. 그런 날은 조용히 TV를 보던가 별다른 돌발 행동 같은 건 안 한대요. 대화를 걸지만 않으면 일반인과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다고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말을 걸어보면 아예 반응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고 말을 한다고 해도 완전히 엉뚱한 답변을 한다거나 대화 맥락과는 전혀 상관없는 딴소리를 한다네요.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은 꿈도 못 꾸고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쭉 시부모님의 보살핌이 없으면 안 되는 수준이랍니다. 그날 처음 첫째 누나의 모습을 본 뒤로 남자친구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게 되었는데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힘든지 실감할 수 있게 되었네요.
그나마 컨디션도 좋고. 기분 좋은 날에는 괜찮대요. 근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화를 내면서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집어 던질 때도 있고 소리를 지르거나 난동을 부릴 때가 있답니다. 시부모님 두 분 다 키가 좀 작은 편이 되다 마른 체형이거든요. 근데 첫째 누나는 저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크고 덩치도 있다 보니 그럴 때면 딸을 제압하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라고 해요. 예전에 아파트에 살 때는 주변 이웃들에게 하도 항의가 많이 와서 지금은 한적한 시골 동네에 전원주택을 지어놓고 나름 외부와의 접촉을 최대한 줄인 환경에서 조용히 살고 있는 중이죠. 그런 첫째 누나를 남자친구는 끔찍하게 생각하고 아낀다고 말했을 때 저는 오히려 남자친구가 대단하다고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중에서 자기 부모님보다 남자친구 말을 가장 잘 듣는다고 했을 때도 그동안 남자친구가 마음고생이 많았겠구나 하고 안쓰러운 마음까지 가졌었죠. 현재 남자친구는 다니고 있는 직장 문제 때문에 따로 나와서 살고 있긴 하지만 그마저도 누나한테 문제가 생겼다는 연락이 오면 만사 제쳐두고 집으로 달려가서 누나를 챙깁니다. 저랑 데이트할 때도 두세 번인가 급하게 간 적도 있어요. 물론 남동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행동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결혼이라는 현실 앞에서 내가 과연 이런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여러 가지 고민이 되긴 하더라고요. 참고로 둘째 누나는 남자친구와 정반대로 이런 집안 상황이 너무 싫다면서 성인이 되자마자 거리를 두고 살았다네요. 남자친구 말로는 결혼도 그래서 일부러 엄청 일찍 했다고 하고 실제로도 자기는 출가 외이니 집안의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말도 했답니다. 일부러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아주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살고 있는 중이고 명절이나 돼야 한번 찾아와서 얼굴을 볼까 말까 한다는데 여기까지는 안타깝긴 하지만 남자친구 집안의 사정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는 순간 더 이상 이게 남 일만은 아니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결혼을 미루거나 헤어지고 싶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남자친구를 믿었고 막말로 첫째 누나가 그렇게 된 게 본인 잘못이나 남자친구 가족들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결국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난 후 시간 끌지 말고 내년 봄쯤에는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신혼집을 알아보고 혼수도 미리 하나씩 구상을 하기 시작했죠. 저도 남자친구 집안 상황을 뻔히 아니까 저희 두 사람 출퇴근에 방해가 안 되는 선에서 시부모님 댁이랑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신혼집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언제든지 첫째 누나한테 문제가 생기면 남자친구가 가서 챙겨주기 쉽게 말이죠. 제 입장에서는 그 정도면 충분히 배려를 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이 정도면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은 했다고 보거든요. 결혼을 앞둔 모든 여자들처럼 저는 들뜬 마음으로 결혼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있었는데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남동생이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버린 첫째 누나의 반응이었죠. 무작정 결혼하지 말라며 때를 쓰는 것도 모자라서 집에서 울고불고 난동까지 부린다는 거예요. 5살짜리 어린애보다도 훨씬 심하고 말도 아예 안 통한다는데 사실 약간은 예상하고 있긴 했습니다. 자기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남동생의 결혼이 첫째 누나 입장에서는 절대로 달갑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나중에야 들은 이야기지만 남자친구가 거의 매일같이 집에 들러서 첫째 누나를 달래준 모양인데 그것도 소용이 없더랍니다.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신혼의 단꿈에만 빠져 있었네요. 결국 어느 날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한참을 뜸을 들이쉬다가 겨우 입을 여셨어요. 일단 본인이 지금부터 하는 말이 어떻게 들릴지 잘한다고 하지만 도저히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안 보인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본론부터 말씀해 보시라고 그랬고요. 남자친구 어머니의 말씀은 이거였어요. 결혼하면 따로 집 구해서 살지 말고 다 같이 당신들 집에서 지내자고 하시네요. 물론 평생은 아니고
첫째 누나가 자기 동생이 결혼했다는 현실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될 때까지만이라고 하는데 기가 막혀서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님께서는 어차피 본인들 집이 2층이니까 저희가 2층을 통으로 쓰라고 하시면서 완전히 남남처럼 살아줄 자신이 있답니다. 시집살이 같은 거 절대로 안 시킬 것과 집안일 하는 일도 전혀 없을 거라며 부탁을 하셨습니다. 다만 지금 신우의 상태가 너무 안 좋다고 첫째 딸에게는 오직 남동생만이 유일하게 의지하는 사람인데 부디 한 집에서 같이 살아달라 통사정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딱 여기까지만 말씀하셨으면 저도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뒤이어 하시는 말이 뒤에 거슬리더군요. 너희들이야 결혼하곤 나가서 둘이 살면 행복하겠지만 남은 우리 세 식구는 하루하루가 사는 게 지옥일 거라고. 마치 당신을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제가 자기들을 고통 속에 살게 하는 장본인처럼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있으니 갑자기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딱 잘라 거절하기 애매했던 건 제가 그 집안 상황이 어떤지 알고 있기 때문에 막상 그 자리에서 확실하게 선을 긋지 못했네요. 보통 남자 쪽 집에서 합가하자는 이유가 대부분 그렇잖아요. 며느리한테 집안일을 시키거나 괴롭히기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이번 경우는 전혀 다른 종류의 이유라서 훨씬 더 마음을 굳히는데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제안을 받고 난 뒤 2번인가 예비 시부모님 댁에 가게 되었는데 첫째 신우의 상태가 조금 이상한 겁니다. 원래는 저한테 아무런 관심이나 반응이 없었거든요. 제가 먼저 말을 걸어도 대꾸한 말이 없었는데 저와 자기 남동생이 결혼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로는 대놓고 저한테 적개심을 드러내더라고요. 아마도 사랑하는 남동생을 제가 뺏어간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정도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었어요. 집안에 들어선 순간부터 저를 째려보기 시작했고 무시하려고 했지만 그게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나마 어머님께서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망정이지. 진짜 소름이 쫙 끼칠 지경이었다니까요. 심지어 어떤 느낌까지 받았냐면 그냥 단순히 동생이 장가가니까 싫은 것보다 여자로서 저를 질투하는 게 아닐까 하는 말도 안 되는 착각까지 들었어요. 물론 제가 넘겨짚는 생각일 수도 있지만 평소에 자기 옆에서 수발 들어주는 부모님보다 본인의 남동생을 더 의지하고 따른다는 사실도 조금 이상하긴 하잖아요. 마음이 아픈 사람이라고 이해하는 것도 어느 정도지. 그래도 40이 다 돼가는 예비 신우가 제 남편이 될 사람에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솔직히 거부감이 심하긴 했어요. 거기다 중간에서 남자친구의 태도가 묘하게 어정쩡한 것도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말로는 제 의견을 따라 여자하고 말하면서도 은근히 자기 부모님의 부탁을 들어주는 게 당연히 도리 아니냐는 느낌을 계속 저한테 줬거든요. 남자친구가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는 건 파혼을 하고 난 지금도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집안 상황이 싫다며 일찍부터 나가버린 둘째 누나와는 달리 제 남자친구는 첫째 누나를 보살펴야 한다면서 일부러 대학도 왕복 2시간 넘는 거리를 집에서 통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가고 싶은 회사도 마다하고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취직을 했을 만큼 첫째 누나와 집안일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입니다. 능력도 있고 다정한 사람이라 결혼하면 저한테 잘하는 건 물론이고 우리 사이에 아이가 태어난다면 분명 좋은 아빠가 되어줄 수 있었다고 확신해요. 그래서 헤어지는 결심을 하기까지 많이 힘들었던 거고요. 단지 집안 문제 때문에 포기하고 헤어진다면 아마 저는 평생 후회하며 살 것 같았거든요. 그 와중에 어머님은 처음의 태도와는 많이 달라져 있었고 이제는 아예 답을 정해둔 상태로 이런저런 조건을 거셨습니다. 제가 끝까지 본인 마음에 드는 대답을 미루고 있으니까 그럼 아예 아파트를 하나 얻어줄 테니까 당신들은 위층이나 아래층에 사시겠다네요. 한마디로 저희가 어디에 신혼집을 정하던 딱 붙어 살겠다는 소리인 거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재산을 제법 가지고 있는 편이에요. 예전에 경기도 쪽에 토지 보상을 받은 게 있어서
두 분 노후 준비나 아픈 첫째 누나 돌보는데 금전적으로 부족함은 전혀 없을 정도랍니다. 실제로 지나가는 말로. 본인들이 죽기 전에 월세 나오는 상가를 첫째 딸 앞으로 돌렸을 거고, 거기에서 매달 들어오는 돈으로 시설 좋은 곳에서 살게 한다면서 저희한테 책임지라고 할 일은 없다고 하신 적이 있긴 하거든요. 다만 아직 당신들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계속 딸과 함께 살고 싶은데 점점 감당이 안 된다고 속내를 드러내시더라고요. 저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 완곡하게 거절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실 가만히 보면 거의 평생을 남자친구가 자기 누나를 위해 희생만 하면서 살았고, 지금까지 집안 문제가 있으면 가장 먼저 아들을 찾는 게 당연해 보였거든요. 당연히 저라는 존재가 없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도 그런 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한테 올 게 불보듯 뻔하잖아요. 당장 결혼 전부터 살자고 이렇게 강요를 하시는데 막상 결혼이라도 하게 되면 얼마나 더한 걸 바라실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남자친구 부모님께서는 돌아가면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제가 원한다면 집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적인 것도 해줄 테니까 제발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게 안 되면 최소한 마주보고 가까이 붙어 살자고 하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둘 다 똑같이 싫었어요. 돈이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평양감사도 자기가 싫으면 그만이라는데 남자친구도 자꾸만 이렇게 좋은 조건을 왜 거절하냐 다그치고 무슨 제가 아주 이기적인 인정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사람 취급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동생이 장가간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렇게 저를 미워하고 난폭하게 반응하는데 앞으로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누가 장담하냐고 정작 결혼하고 나한테 생길 일들에 대해 너가 책임질 거냐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자기 누나한테 함부로 말하지 말라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처에서만 살면 돈이 얼마나 생기는데 저보고 머리가 안 돌아가도 너무 안 돌아간답니다. 아니, 평양감사도 자기가 싫으면 그만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조건이 얼마나 좋던 말던 당사자인 내가 싫다는데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은 건지, 그리고 아무리 집 사주고 돈을 준다 해도 우리 두 사람이 마음 편하게 결혼 생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그보다 몇천 배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둘째 누나처럼 완전히 외면하고 살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어느 정도의 거리는 유지하고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거절한 건데 그걸 저를 모자란 여자 취급을 하는 남자친구를 보고 그제서야 마음을 굳혔네요. 수년간의 추억이 물거품이 되는 데는 며칠도 안 걸리더군요. 남자친구는 저보고 굴러온 복을 걷어찼다고 비아냥대기까지 했지만 저는 저대로 탈출하기를 잘했다는 확신이 있어요. 괜히 아프고 불행한 과거를 가졌다는 동정심 하나만으로 결혼을 했다면 분명히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저만 희생하고 눈치 보면서 살았을 게 분명하거든요. 그 사람들 눈에는 제가 이기적이고 못된 사람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돌아서기 힘든 상황에서 결단을 내린 제 자신을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뿐이네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잖아요. 이번 선택도 현명하게 잘 해냈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대학을 막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할 때였어요. 나름 서울에 있는 괜찮은 대학을 나왔는데 이 정도면 어렵지 않게 대기업으로 취직이 될 것이라고 있었던 저는 현실의 높은 벽을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원서는 매년 족족 떨어지고 어쩌다가 한번 붙어서 찾아가면 면접에서 어김없이 탈락하는 일이 반복되었어요. 나 하나쯤 다닐 회사 없겠나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니던 시절부터 착실하게 취업 준비하면서 각종 스펙을 열심히 쌓았지만 저는 그냥 친구들이랑 술 먹고 여자 만나러 다니는 것이 대학 생활의 전부였으니까요. 그때 같이 취업 준비를 하면서 어울려 놀았던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저와 비슷하게 학창시절 여자 꽁무니만 쫓아다니면서 학점 관리도 안 하고 변변한 자격증 하나 못 따놓은 친구였기 때문에 저와 죽이 잘 맞았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남들은 다 취업해서 대기업 출근한다고 하는데 그 친구와 저만 뒤처져서 취업 준비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자는 생각으로 매일 밤늦게까지 모여서 취업 준비 스터디를 열심히 했습니다. 당시의 목표로 하는 회사는 달랐지만 둘 다 영어 점수가 필요했기 때문에 매일 저녁 만나서 같이 영어 공부를 했어요. 저는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고 그 친구는 집에서 어머님과 둘이 사는 친구였습니다. 아버지는 어렸을 적 돌아가시고 다른 가족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매일 저녁에 만나서 공부하다가 어느 날은 자기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어머님이 저녁에 일이 있어서 늦게 들어오신다면서. 그 전까지 집에서 편하게 공부하자고 하길래 그러자고 했습니다. 카페에서 공부하는 것도 돈도 들고 집중도 잘 안 되는 것 같았는데 잘 됐다 싶었어요. 친구의 집은 작은 아파트였는데 나름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거실에서 친구와 둘이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장소가 바뀌어서 그런지 그날따라 공부가 엄청 안 되더라고요. 결국 몇 시간 하지도 못하고 둘 다 포기하고 치킨에 맥주를 시켜서 먹기로 했어요. 어차피 안 되는 날은 일찍 포기하고 쉬는 게 이득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치킨 시키고 맥주도 큰 통으로 하나를 시켜서 둘이 나눠 먹었는데 먹다 보니 술이 좀 모자라서 냉장고에 있는 소주까지 꺼내 마셨습니다. 얼마나 먹었는지 저도 그 친구 둘 다 술에 완전 취해버렸고 저도 모르게 거실에 대자로 뻗어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한창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이불도 덮어주고 주변에 왔다 갔다 하는 기분이 들어서 살짝 눈을 떴는데 처음 보는 여자가 있더라고요. 친구 어머니가 늦게 집에 돌아오신다고 했는데 일찍 오셨더군요. 친구 어머님은 너무 젊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을 다녀오셨는지는 몰라도 치마도 좀 짧았고 전체적인 옷차림이 굉장히 화려하고 세련되었어요. 우리가 술 먹은 거실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 뒷모습을 보니 군살도 없고 몸매가 탱탱했습니다. 친구한테 이런 누나가 있었나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날 술도 취해서 더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대로 잠들어 버렸어요. 아침에 주변이 어수선한 소리에 일어났는데 제 친구는 이미 씻고 있었고 주방에서 어제 봤던 그녀가 아침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면서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나서 인사를 했어요. 누난지 엄만지도 헷갈리는 그녀에게 엉거주춤한 자세로 인사를 했더니 반갑게 인사를 받아주며 밥 먹으라고 하더군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그녀는 제 친구의 어머니셨어요. 어제 밤에 봤을 때는 긴가민가 했지만 아침에 식사 준비하고 계신 모습을 보니까 어머님인 것 같더라고요. 화장실에서 씻고 있는 친구에게 가서 너희 어머니냐고 물었더니 엄마치고 너무 예쁘냐 하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친구의 엄마는 너무 예뻤습니다. 나이 차이도 얼마 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날은 어머님이 차려주는 아침을 먹고 일찍 집에서 나왔는데 하루 종일 친구 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공부에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다시 친구를 만나서 오늘도 너희 집에 가면 안 되냐고 물었더니 우리 엄마 보고 싶냐고 하더군요. 이럴 때는 눈치가 정말 빠른 것 같았습니다. 친구는 제게 맥주 한잔 하자고 하더니 자기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해줬어요. 어머니가 20살 때 지금 친구를 임신하고 그 당시에 남자는 임신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도망가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가족은 다들 반대했지만 끝까지 혼자서 포기하지 않고 나서 지금까지 키워주셨다고 말하면서 엄마가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고 앞으로는 좀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여자 혼자 몸으로 제 친구를 키웠으니 그 고생이 얼마나 컸을까요? 왠지 그날 밤에 어머님의 옷차림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의 어머니였으니 솔직히 흑심을 품는다는 게 미안했죠.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그날 새벽에 봤던 그 친구 엄마가요. 결국 저는 친구 몰래 사고를 치고야 말았어요. 친구가 밖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그 틈을 타서 무작정 친구의 집으로 갔습니다. 보통 밤에 일을 나가신다고 하니 낮 시간에는 집에 계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4시쯤 간단한 과일 싸서 친구의 집 초인종을 눌렀는데 잠시 후에 어머님께서 나오시더라고요. 주무시다 나오셨는지 화장기 없는 얼굴에 얇은 원피스 같은 잠옷을 입으셨는데 워낙에 꼭 몸에 딱 붙다 보니 몸에 굴곡이 그대로 드러나 보였습니다. 며칠 전에 왔던 아들 친구라고 하면서 인사를 했더니 그녀는 조금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일단 집으로 저를 들어오라고 했어요. 차도 한 잔 내 오시면서 친구는 지금 집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생각나서 인사드리러 온 것뿐이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그때부터 그녀는 제 의도를 어느 정도 눈치를 챈 것 같더라고요. 나이도 있고 남자 만나본 경험도 훨씬 많을 텐데 제가 무슨 생각으로 그 집에 찾아간 건지 그 정도는 금방 알 수 있었겠죠. 요즘 하는 공부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녀가 갑자기 제게 다가와서 팔뚝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운동 좀 하나 보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에 전기가 찌르르하게 울렸습니다. 그러더니 바로 아줌마한테 관심 있니라고 물어보고는 제 대답도 듣지 않고 깊게 입맞춤을 해왔습니다. 정말 너무 기분이 좋았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저도 모르게 그녀에게 손을 뻗었는데 그녀가 제 손을 막으면서 아들 친구라서 더 이상은 안 되고 너도 한참 공부할 텐데 여기까지만 하자라고 하시면서 입맞춤만 한참 더 해주셨어요. 제가 태어나서 그 전까지 한 모든 입맞춤은 그냥 애들 장난이었습니다. 입맞춤 하나만으로 뚜껑이 열릴 수도 있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느꼈어요. 15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그녀가 저보고 이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아쉬웠지만 제가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그녀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라고 하면서 앞으로는 아줌마 찾아오면 안 되고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을 하고 저를 내보냈어요. 저도 그 말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고 그 아줌마에 대한 미련은 접었습니다. 더 이상 하다가는 친구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겠더라고요. 그 뒤로 오히려 머리도 맑아지고 공부 어느 정도 잘해서 바로 제가 원하는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뭔가 회사원이 되고 어른이 된다면 그녀에게 어울리는 남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봤지만 더 이상 그녀 앞에 나타날 용기가 없었습니다. 제 친구는 그 다음도 떨어지고 계속 취업 준비를 이어나갔고 회사를 다니는 저와 점점 연락이 뜸해지더니 요즘은 서로 연락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줌마와 있었던 일 때문에 먼저 연락하기가 망설여지더라고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소식을 들은 적이 없어서 모르겠네요. 아주머니가 그렇게 고생해서 대학 졸업시켰는데 꼭 취업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